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니 요즘 놀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 회장이요, 직원들한테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서 보도록 했는데 그 내용 참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저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볼 이 영상을 한 화장품 회사 회장이 직원 원례를 하면서 틀어서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하고 놀랄 정도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왜 이것을 보도록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윤동한 회장이라고요. 한국 콜마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아무나 틀어주지 않아. 서울 사람들 지성이 높아서 틀어주는 거야. 공장 가면 안 보여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분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콜마의 회사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이 콜마 회장 정말 부적절한 일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이 직원들 어떻게 될지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문재인은 트럼프와 아베 면전에다 대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한미일 동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동맹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한글로 글씨를 쓴 케이크를 문재인한테 선물했는데 문재인은 자기는 단 거 안 먹는다면서 면전에서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놓고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또 잘 만들었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렇게 20년간 불황하더라도 견디나가고 지금도 세계 2, 3위 최강 국가고 하는 이유들은 소호가의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호가는 뭐냐면 옛날에 영주는 다이묘가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내려가서 누구를 상대를 해야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냐면 소호가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소호가는 자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인품이 훌륭해야 된다. 두 번째 학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름 없이 타이틀은 없고 정부에서 인정받지 않고 하더라도 나는 삶을 소호가 그저 인품이 괜찮고 학식이 있고 상당한 경제력이 있어서 주변한테 구두권 얘기 안 들을 수 있는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한다라는 게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꿈이고 지금도 갖고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정 의원님, 지금 그 윤 회장이 얘기한 것은 그 전에 강연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들어본 건데 한국 콜마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원래 일본 무슨 콜마하고 합작해서 세운 회사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OEM하고 다르게 ODM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업체가 물건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한테 넘겨서 그 브랜드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좀 심각해진 게요. 콜마만 문제가 되는 한국 콜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콜마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요. 유수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행위 자체는 정말 가장 나쁜 형태의 갑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너가 자기의 생각처럼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사상 통제적 갑질을 하는 거예요. 조회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 영상은 유튜브에 나오는 겁니까? 예, 심리섭 씨라고 하는 리섭 T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한 30 정도 되시는 분인 거라 30살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2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소위 이제 우파 유튜브지요. 극우라고 볼수록 일단 친일 우파라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성향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 저게 기사가 되는 바람에 저게 167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그걸 제가 노린 걸까? 아니 저 유 회장 기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자기 보시면 되지 그 불온한 교육을 왜 직원들 700명을 모아놓고 하냔 말이에요. 불온하다고 도대체. 생각 안 한 거죠.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심정적으로 직원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에 있는 그 R&D 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들을 따라와라. 이런 방침하에서 전체 조회를 하는 거고 거기서 아주 떳떳하게 그냥 저런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자신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틀어놓은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비서한테 또는 그 원래 조회 담당하는 간부한테 야 이거 내가 봤는데 아주 감동 깊어. 우리 직원들 좀 다 봤으면 좋겠어. 틀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겠죠. 예. 아니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내가 봤는데 이 중에 일부 대목들은 괜찮으니까 한번 당신들이 검토해서 이걸 전체에 있는 데서 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걸 저런 식으로 그냥 통으로 다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저는 정말 저거는 아주 나쁜 형태의 갑질이에요. 아주 그 내용이 박원석 의원 저것 외에도 참 들려드리기가 정말 그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심해서 우리가 아예 방송에서 내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 여성들을 아주 심하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까지 있었어요. 네, 여성 혐오, 여성 비하적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저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최초에 일본 콜마 합작법인으로 설립을 한 회사고 지금도 일본 콜마의 지분이 있는데 회사에만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회장님 의식 속에도 일본의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저게 악질적인 갑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저건 정말 악질적인 갑질이고 부당노동행위법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부당노동 행위인 거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서 회장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저런 사상이나 생각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저런 동영상을 보게 합니까? 저 직원들이 회장의 권위에 눌려서 그 자리에서 뭐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사실은 요즘 웬만한 이 회사 같으면은 저 회장이 고발당할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저 회장이 저 회사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가가 폭락한 데다가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콜마만 위태로운 게 아니고 한국 콜마가 납품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더 페이스샵이라든지 국내 유수의 화장품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이 완제품들이 불매운동의 대상에 들어가면서 그 회사들까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과하고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저런 회장님들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 그냥 사과 해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사과 해명으로 못 넘어갈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인데 상당히 유명한 화장품. B2B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기술력도 있고요.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최경철 의원은요? 저 윤 회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가? 저분이 그 은행 다니다가 예. 회사에 들어갔다 회사 창업을 해서 지금 회사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한 주에 뭐 5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뭐 주식입니다. 한국콜마가. 회사도 대단하고 그리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조만간에 한번 할까까지 생각을 했었던 분인데 왜냐하면 저분이 독후감을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독후감을 받습니다. 그만큼 책을 반강제적으로 읽혀서 직원들의 지식을 뭐 좀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독후감을 읽게 한 것도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직원들에게 심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결국에 자신의 편향된 생각, 자신이 이끌려는 의도대로 직원들을 이끌려고 가자고 하지 않았는가. 결국엔 그렇다면은 회사가 창의적인 회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SNS에 떠도는 저런 화면을 많은 사람들이 다중 앞에서 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 문자로 된 것을 튼다는 것은 사전에 검증이 가능한데 이 화면에 대해서 저렇게 무분별하게 퍼뜨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저분이 저렇게 많은 다독을 하는 저분이 어떤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책을 4-5권씩 가지고 간답니다. 그때마다 그만큼 읽고 온다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결국에 편향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지식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꼰대 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장을 밝혔던데 윤 회장은 개인적으로 현재 사과라든지 입장을 밝힌 거는 없죠?
아까 뭐 밝혔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뭐 입장문을 내놓았습니까? 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당장 주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가기 때문에 자신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의 조회 그를 제대로 못 이끈 것 때문에 이렇게 주주들한테 손실을 끼쳤으니 공시를 통하든 어쨌든 사과를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콜마에서는 국민께 사과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회장 본인의 해명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이제 올바른 역사 인식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초래된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일본 정부에 있거든요. 특히 아베 내각에 있는데 마치 이것이 단초를 한국이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취재 영상을 아마 틀어서 그런 그 역사 인식을 어느 정도 강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그 외교적 대응에 대한 미흡함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저것을 마치 일본이 잘하고 한국이 잘못한 것처럼 이런 식의 인식이 주입될 수 있는 그런 취재 영상을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네, 지금 아마 앵커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오너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수습은 회사가 하는 그런 예.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것을 오늘도 보니까 아마 회사 명의로 사과문이 나온 것 같은데 직접 해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고 만약에 불매운동이 들어가면 그 피해는 또 회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니까 보여준 것인데 저는 이 회사의 해명도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기 위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없었다. 이 가장 어찌 보면 민감한 두 가지 이제 일본과의 문제에서 문제된 영상이었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한국 그 특정 국가의 이제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해명 자체가 좀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회장 본인이 직접 제가 보기엔 해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들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최종 교수.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윤 회장님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일본의 좀 지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콜마 자편이 지금 이 한국 콜마 2대 주주더라고요. 지분이 한 13.16%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 윤 회장님 생각에는 이 콜마 자편을 맨날 그러니까 대주주를 보면서 본인 생각에는 콜미 자편으로 지금 착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뭐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신 대로 예. 저는 뭐 하여튼 이 지금 한국 콜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정한 사과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정 의원님. 요즘에 보면 이제 계속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서울대 이영훈 교수도 좀 들어볼 거고요. 주옥순 씨는 오늘 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왔지만 하도 그거를 듣고 열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오히려 노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주옥순 씨 영상은 안 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은연중에 친일 의식이 드러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이쪽으로 투사가 되는 걸까요? 두 경우가 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객관적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조금 이따 다룰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분이 전공이 역사가 아니라 경제사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뭐 자발적으로 징용을 갖고 자발적으로 위안부를 갖고 그러면 그것의 문헌적 출처가 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 정도는 일본 문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실은 그 문헌의 객관성과 관계없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는 어제 제가 그 문제를 다뤘죠. 위안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소규모 영업이다. 이런 망언을 했는데 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업자가 여인들을 모집할 때 전차금을 지불했습니다만 여인들을 얽으밀 굴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노동 강도는 민간의 창기보다 높았습니다만 그에 따른 어떤 소득은 컸습니다. 그 결과 전차금은 대개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상환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어느 경우에도 여인들이 업주가 놓은 채무노예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음한 그런 사례는 막 그런 기술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상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와 교육자 상호 간에 토론과 비판을 할 때는 지켜야 될 검도가 있습니다. 구역질이 난다든가 하는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연구자, 교육자 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두고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김구성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이석 선생은 저의 외정조부가 됩니다. 그대는 부지불식간의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글로서 대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계획입니다. 예, 예고편까지 얘기하는군요. 강제징용 부분은 얘기가 오늘 녹취에서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강제징용은 젊은이들이 돈을 쫓아서 일본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외증조부 그 독립운동가 후손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께서 황당해서 껄껄 웃었다. 일제 침략자 변호인 이영우는 논할 가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왜 증조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따져보면 왜 증조부 정도 뭐 그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을 본인이 마치 외증조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가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재원 교수, 예. 지금 이영훈 씨 발언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훈 교수가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경제 사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일제 강점기 30년, 6년 동안 일본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반 시설을 깔아줘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이 나름대로 경제 성장하는데 나름대로 바탕이 되었다. 뭐 그런 식의 주장에도 상당히 이 반론도 많고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영훈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이제는 식민지 보온론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제징용이나 그러니까 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버지가 징용을 다녀오셨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큰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홋카이도 탄광에 다녀오셨는데 예. 그때 그 혹독한 상황에서 이 탈출 그러니까 이제 대책도 없이 끌려가서 거기서 아주 강제 노동을 당했던 그 참혹한 이야기들을 어릴 때 제가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1930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이 당신의 이 소녀 시절 때 밖으로 함부로 나다니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지금 당시 또래의 이 소녀들이 끌려가던 그러한 장면들을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영훈 교수가 어떠한 그 사료적 근거를 갖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공박을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일종의 도구마에 갇힌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40년 된 5.18 가지고도 지금 이런저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많은 목격자와 그러니까 증인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제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 소신일까요? 신념일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몰래 뒷돈을 받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뒷돈은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판넬에도 썼습니다만 저분이 얘기할 때 내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분이 자기가 살펴본 그 자료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상당수 일본
쪽의 자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자료의 상당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총독부에서 만들어내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말씀하시는데 일본이 조선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만주 공략을 하기 위해서 철도 깔고 공장 짓고 북한엔 또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냐 이거예요. 침략적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통으로 남았던 거예요. 과정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쪽 측면에서 계속 한쪽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이게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신 게 2007년경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별로 논쟁을 안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발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한 번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고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뿌리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식민사관인데요. 그 식민사관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에 대한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우리 강제병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 이론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학계에서 비판과 재비판, 반박과 재반박이 이루어지면서 제법 그 역사 연구에 관한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학문적인 논쟁의 의미를 띄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이른바 그 낙성대 연구소라고 하는 이쪽의 주장을 보면 학문적 연구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일종의 친일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친일 정치 행위의 이데올로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어떤 순수성을 갖는 그런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 더 이상 바라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영훈 교수가 과거에 앞서도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저 우리 나눔의 집 찾아가가지고 우리 그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사과도 하고 했지만 이미 이영훈 교수가 저 사과하고 이럴 당시에 본인이 가졌던 그런 순수성에서 한참 멀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해서 그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명백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다. 윤기찬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영훈 교수의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분이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원되거나 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제외하고 드라이하게 역사적 사실들을 다 뽑아서 그것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역사적 사실들의 출처가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거의 공문서일 거예요. 그러면 공문서라는 것이 그 당시 그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작성이 됐었고 공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사실 총독부나 일본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공문서들로부터 근거되는 사실관계를 추출한 뒤에 오히려 그 당시에 경험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빼버리면 이거 자체가 역사적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자체가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책을 쓰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 저런 조건 하에서 책을 쓰셨는지 그 전제 조건이 안 맞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부분만 보고 자기 학자적인 신념으로 굳어져 버렸을 수도. 현근택 부대변인은 어떻게 사실은 같습니까? 이영훈 교수의 누구 제자냐면 안병직 교수의 제자입니다. 안병직 교수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이 연구의 한계가 뭐냐면 실증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 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 갖고 있는 게 다 지금 총독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당시에 뭐 어쨌든 경제도 발전했고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학과였는데 경제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경제사가 대부분 핵심이 근대화에 있었어요. 근데 근대화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식민지 시대에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됐다. 그리고 이 토대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이다 갔는데 그게 발전되다 보니까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가고 뉴라이트 역사관이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그 교과서 만들 때도 참가를 했어요. 다. 그러면서 지금 마침 정치화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저는 사실은 이 뉴라이트 교과서까지 갈 때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였거든요. 그분들이 어찌 보면 그 정부 정책으로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역사관에서. 그러니까 48년이 뭐 해방이냐 아니냐 이 논쟁까지도 간 것도 이분들이 어찌 보면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사를 하던 분들이 역사 논쟁에 뛰어들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 논쟁까지 끼어들어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보수 정당이 그분들을 이 안병직 교수님은 나중에 여의도 연구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정당으로까지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저는 아예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확산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 결국 지식의 위기죠. 결국에는 학문을 자신의 소신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학문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구자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유튜브를 자꾸 해요. 결국에는 논문을 쓸 때는 하나하나까지 다 근거를 밝히고 각주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정밀한 논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밀한 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독립운동의 후손도 아니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무너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지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런 걸 보고 엉터리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만 지식을 과대 포장해서 엉터리의 논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아는 것만 얘기해야지 자신들이 모르는 것까지 포장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경철 의원은 정치학 박사지요? 아닙니다. 저 아직 논문 못 썼습니다. 연구자입니다. 아직 논문 남아있나요? 예, 연구자입니다. 예. 그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통칭해서 뉴라이트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게 해방 전사가 있고요, 해방 전후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0년대 이후의 과정들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뉴라이트의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뉴라이트 전체가 그 과거의 식민지사에 대해서 저분들하고 생각을 공감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안병지 그분이요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예. 하여튼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람 가운데 또 한 명 극우 여성 단체의 주모 씨 오늘 또 기자회견 했던데요. 오늘은 저희가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더 노리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